네,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높여가면서 1,430원까지 또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환율이 오르고 이제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리도 달러 자체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이 일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인 것은 뭐 다 맞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유독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한 그런 모습들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는 이제 대미 투자 자금인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정말 트럼프의 말대로 현금 당장 갖다 박아라. 이렇게 되면은 현찰을 환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전을 하게 되는 순간 외환 시장에는 이제 엄청난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사실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환전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환율이 2,000원을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도 혹시 모를 이러한 외환 시장에서의 환전 수요, 특히 최근에 보면 달러를 이제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3,500억 달러 투자하라고 하면 당연히 짤 수 있는 수건이 기업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내가 짜여질 테니까 앞으로 물을 좀 머금어 놔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달러를 많이 사놔야 된다는 이제 위기의식들이 이제 있다 보니 외환 시장에서는 수급상으로도 달러의 매수 수요들이 많이 있어서 원화가 유독 좀 약한 게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장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달러의 본원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 그 본원 통화가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과거 SVB가 이제 파산했던 당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미국의 지급준비금이 감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의 본원 유동성이 이제 줄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달러가 같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확히 그 시기가 이제 9월 중순부터였었는데 그 시기도 같이 겹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첫 번째는 대미 투자자금 수요, 또 하나는 미국의 본원 통화의 감소, 이 두 가지가 환율 상승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겠습니다.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지금 좀 감소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유동성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자본시장에 그렇게 좋지는 않죠. 저는 사실 지난주 말이었죠. 트럼프가 대중국 100% 관세 얘기를 했을 때 코인 시장이 한번 대규모의 청산 움직임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코인 시장이 이 단기 자금 유동성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 이유는 코인 시장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이 본원 통화가 현재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고요. 뭐 그렇다고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족한 유동성이라는 건 이제 M0, 즉 본원 통화가 부족한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권에서 창출하는 이제 M2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상당히 풍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유동성이 부족했나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이 본원 통화 쪽은 좀 부족한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맞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보통은 이제 M2에 의해서 금융시장은 많이 영향을 이제 받고요. 이 M0, 그러니까 본원 통화의 부족은 주로 이 선물이나 코인처럼 좀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청자분들은 좀 과도한 레버리지는 좀 피하시고 좀 레버리지 없는 투자를 하시는 게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그러니까 본원 통화는 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가 통상 말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지금 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위험 요소,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대출을 이제 많이 하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대출을 하고 있는 기관이 미국의 블랙록
네. 자산운용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삼성자산운용이 대출을 하진 않죠. 그러나 미국은 자산운용사가 은행을 뛰어넘는 거대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제 은행들은 그래도 규제를 강하게 받는 반면에 또 은행들의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굉장히 이 기준이 엄격하게 보고가 되거든요. 반면에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나 어떤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좀 거시경제적으로 좀 리스크가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뭐 당장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네. 이쪽 시장은 나중에 어떠한 금융시장의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고 투자자들을 계속 이제 갈아 끼우면서 이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태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적어도 2년 이상은 이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일부 좀 조심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결국 대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미국은 은행이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대출을 한다고? 이렇게 나중에 듣고서 깜짝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미국은 자산운용사가 대출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러한 펀드가 대출하는 것들이 어떤 규제의 좀 사각지대에 있어서 리스크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을 이어가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지금 여전히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다시금 불확실성으로 떠올랐고요.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네. 상황입니다. 대중국 관세가 예상보다 높아진다면 물가 타격도 있을 것 같은데 물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보통 이제 물가는 이제 미국 물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를 매긴 지가 4월이죠. 지금 6개월 지났죠. 오래됐죠. 네. 6개월 동안 관세 물가가 있었나요? 없었다고 시장은 좀 평가를 하고 있죠. 예. 네.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물론 저를 빼고요. 모든 분들이 작년부터 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특히 1월부터는 관세 인플레가 관세에 따른 물가 우려가 있을 거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연준도 당연히 금리를 인하를 못 하겠죠. 물론 저는 그렇게 주장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막상 뚜껑을 6개월 동안 열어봤는데 그렇죠. 아무리 살펴봐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물가에서의 관세 인플레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2018년에도 대중국 관세 당시에 새로이 매겼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인플레가 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관세를 매기자마자 디플레 압력이 발생을 했던 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인간의 이제 심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를 방해하는 관세 같은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네. 사람들은 경제 활동이 방해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성장과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연준이 관세 인플레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정책 실수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네. 금리를 더 인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연준이 제 말을 들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갈 것 같습니다. 4월부터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물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네. 시장은 그래도 계속해서 내년에는 물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발표되어야 하는 고용지표 발표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나올 텐데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또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발언에도 고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될까요? 제가 지금 셧다운 때문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고용지표를 안 봤기 때문에 셧다운이 되든 안 되든 네. 별로 전혀 답답하지가 그럼 않습니다. 지금 고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용은 네.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원인이 중요하겠죠. 과거에 이제 고용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결국은 다 뻥이었다. 하향 조정됐죠. 굉장히 네. 큰 폭으로 이제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조건과 가장 명확하게 부합하는 데이터가 미국 내에서의 일자리 공석수. 그리고 그 일자리 공석과 거의 똑같이 가는 게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의
순이민 유입 건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의 비농업 지표는 뭐 제가 내용은 보지만 헤드라인은 사실상 거의 참고하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비농업 지표를 볼 필요가 없다. 발표가 안 돼도 전혀 상관없다. 대신 볼 수 있는 지표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석,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얼마나 넘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은 이제 민간 업체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챌린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민간의 일반적인 퇴직 건수나 뭐 데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표되는 숫자들을 내고 있고, 저는 사실 비농업보다는 ADP 민간 고용을 훨씬 더 좀 더 정합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지표가 부정적이니까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용 지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빨리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잠깐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 막대기, 저게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월간 건수고요. 노란색으로 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노란색이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고용이 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인구가 많이 늘면 고용도 많이 늘어야 되겠죠. 인구가 적게 늘면 고용이 적게 늘어도 실업률이 움직이지 않겠죠. 저 그래프가 정확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노란색이 인구를 나타내는 거고요. 저 파란색의 막대기가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가. 저 두 개의 그래프가 괴리가 나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간다. 지금 보시면 대충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같이 가면 실업률이 안 변하겠죠. 그러면 연준이 뭐 고용이 저 정도 늘어도, 고용이 요즘 뭐 월 3만 건 정도밖에 안 늘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늘어도 어차피 인구 자체가 지금 노란 선처럼 인구 자체가 잘 안 늘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괜히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오버로 완화를 하는 거다. 따라서 연준은 금리를 시장이 원하는 만큼 빨리 내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연준의 현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보고서는 연준 댈러스 연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고용이 나쁘니까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릴 거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연준이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인구 자체가 천천히 늘어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용이 천천히 늘어나는 게 무슨 문제냐? 이게 이제 현재 연준의 생각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해 2번 정도 내리겠지만 대폭적으로 내릴 가능성을 너무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가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용 지표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미국 고용이 안 좋다는 점,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앞서 보여주신 표를 보면 인구 수와 고용이 같이 간다면 실업률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금리 인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팀장님이 짚어주신 연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해도 될까요? 그 아까 보니까 상식적으로 인구가 천천히 느니까 그러면은 고용이 천천히 늘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빨리 안 내리는 것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거였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역시 제가 미리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 미국의 인구가 아까 노란색 선 그래프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왜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런 식으로 인구가, 한 나라의 인구가 잘 변하는 나라가 잘 없어요. 이민자와 또 관련해서. 그렇죠. 미국은 이민자가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 노란색은 거의 이민자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이 들어가죠. 이민자가 그러면 왜 최근에 줄었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은 뉴스에는 트럼프 때문이다. 다 막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의 이민자를 결정하는 건 미국의 경제 여건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아서 일자리 공석이 많으면 이민자들이 자기들끼리 카톡 할 거 아니에요. 뭐 카톡은 안 하겠지만 연락을 하겠죠. 빨리 와라. 네. 미국 내에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줄 서서 남부 국경지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지금은 자기네들도 들어와봐야 일자리가 나도 놀고 있다. 들어봐야 일자리가 없다. 들어오지 마라. 그럼 아예 국경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줄을 안 서요. 지금 남부 국경에 보면은 아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불법 이민자 잡아다가 쫓아내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노란색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용이 천천히 증가해도 좋으냐? 이게 아니고요. 경제가 나쁘니까 그 노란색의 특히 이민 인구가 네. 감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원인 결과를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저의 생각이 맞다면 연준은 금리를 많이 인하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저 보고서에서 있는 연준의 생각이 맞다면 네. 금리를 뭐 천천히 인하해도 되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인구 감소는 결국에 이민자의 감소이죠. 이민자 감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감소 단속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하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께서는 연준이 연내 그러니까 10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미국 경제, 미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 사실 저는 이 금리보다도 금리 2번 정도 인하하면은 뭐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계속 좋은 쪽으로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살짝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제가 M0, 즉 미국의 본원 통화가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준은 뭐 아까도 그렇지만 이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본원 통화 충분하다. 우리 계속 양적 긴축할 거다. 줄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 좀 위험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아마 SVB 사태라는 거는 어떤 나비 효과의 뭐 태풍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의 본원 통화량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날갯짓을 했을 때 이게 어느 곳에서 태풍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라요. SVB 사태 때는 은행의 파산으로 이제 갔었던 거고 지금 그때와 본원 통화의 양이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또 어디서 태풍이 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좀 주장을 한다면 연준은 다시금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 근데 증시에는 금리보다 유동성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칩니다. 따라서 연준이 물론 그 전에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나비의 날개짓이 뭔가 태풍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있으면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SVB 망했을 때도 주가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그 이후에 결국 연준은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금융시장 상황이 유동성 덕분에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좀 너무 희망적인가요? 이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금리보다는 지금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10월에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금통위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우세했는데 최근 부동산이 다시금 들썩이면서 이번 10월은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10월 인하를 보고 있다가 동결로 바뀌었나요? 바뀌진 않았는데 좀 쫄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망을 뭐 저희가 아직 바꾸진 않았지만 분명히 부동산 그리고 영향은 있을 것이다. 환율도 높다 보니까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환율 높을 때 금리 인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한번 우리가 좀 시계를 넓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일부 기업들만 뭐 좋은 거지 그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부동산도 핵심지만 이제 오르는 것이지 그 외의 지역들은 많이 이제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현재 핵심지 부동산 그리고 환율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못하게 되는 상황, 즉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뭐 우리나라의 적정한 금리의 레벨이 있을 텐데 그 수준보다 좀 높게 계속 금리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좀 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국내 경제에 미칠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 최근의 부동산 가격과 이 환율의 움직임은 매우 좀 경제에 부정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어렵게 된다면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커질 텐데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과연 이 3,500억 달러의 투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소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서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진짜 외환 위기 나고요. 미국이 과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협상의 수단이냐, 아니면 정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협상의 수단이라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내주고 이제 받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자, 그렇다면 만약에 환전한다고 할게요. 그럼 환율이 급등하겠죠.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달러 강세 아닙니까? 네. 근데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국 수출 기업만 좋겠죠. 따라서 저는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환전하는 걸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해법이 있냐? 있습니다. 달러를 허공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에. 가령 연준이 다양한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만 연준이 신흥국에 대한 특히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대출한다고 할게요. 그냥 가정을 해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이제 받죠. 네. 그걸 그냥 재무부에 입금해요. 끝납니다. 그냥 해결됩니다. 자, 그럼 누가 좋냐? 트럼프가 제일 좋아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투자 받았죠. 두 번째는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왜냐? 연준이 3,500억 달러의 대출을 일으켰고 밸런스 시시 증가했죠. 연준의 밸런스 시시의 증가는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는 곧 달러의 약세죠. 따라서 트럼프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그렇게 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3,500억 달러 결국 투자할 거고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자 비용 퉁치면 됩니다. 안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소설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마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환율이라는 게 이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방식으로 혹시라도 된다. 그럼 또 갑자기 급락이 나타날 수 있고 뭐 그 상하로 뭐 50원 이상씩 열려 있는 어떤 지금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번 달 말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고 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15일에 추가 협상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미국 국채금리 동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에 근접한 상황인데 줄곧 좀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국채, 장기물 국채금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희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금리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아까 제가 경제가 나빠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경제 자체가 부정적이라서 결국 기준금리도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이제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장기물 금리가 일부 반등했을 때 꾸준히 10년물 국채, 특히 저는 좀 긴 채권을 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10년물 대비해서의 뭐 30년물의 채권의 이제 금리 차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30년 금리가 거의 4% 중반대를 넘어가는 이런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뭐 약간 기술적으로 반등한다면 뭐 4% 후반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거기다 달러고 금리도 높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금리를 이제 주는 달러 채권을 좀 꾸준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4%를 미국채 10년물이 깨고 밑으로 가기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매수할 기회는 여전히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 달러 채권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투자 전략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무동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